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오늘은 실기 기출문제 17번째 시간, 심리검사의 분류, 규준, 선택, 제작에 관련된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 세 가지요. 심리검사 사용 목적 세 가지는 예쁜 자기였죠. 예쁜 자기 조사. 예쁜 자기 조사하는 거예요. 예측, 분류 및 진단. 자기 이해, 조사 및 연구.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객관적 검사의 장점 5가지, 단점 3가지. 객관적 검사는 신체 검사 결과 상황, 장점이고 무제한 왜곡이 단점이라고 했어요. 신체 검사 결과 상황이 무제한 왜곡.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가 높다. 채점 및 해석이 용이하다. 검사자의 주관성이 배제된다. 그래서 객관성이 보장된다. 결과 비교가 용이하다 그랬죠. 상황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게 객관적 검사라고 했습니다. 무제한 왜곡 단점인데 무의식적인 내용 측정이 어렵다. 제한, 응답 범위와 문항 내용이 제한되어 있죠. 왜곡,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은 이제 객관적 검사의 단점과 장점을 적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관적 방독풍무 신체검사 결과. 신체검사 결과, 주관적 검사의 단점 먼저 살펴보면 신뢰도 타당도가 낮고 채점 및 해석이 어려운 편이죠.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검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내담자의 솔직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개인마다. 그리고 풍부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죠. 무의식적인 내용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 그래서 심리검사 분류를 이제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검사 분류는 도시인 방식으로 목규준 측성향 장모실축. 도시인 방식으로 목규준 측성향 장모실축. 도시인 방식으로 목규준 측성향 장모실축.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는 검사의 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필검사, 수행검사가 있었죠. 그리고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속도검사, 역량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 인원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개인검사, 집단검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죠. 그 다음에 검사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하면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하면 규준 참조 검사, 준거 참조 검사가 있었고, 측정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면 성능 검사와 성향 검사, 준거 장면에 따라 분류를 하면 모의 장면 검사, 실제 장면 검사, 축소 상황 검사, 경쟁 장면 검사,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내용들은 지난 시간 강의 노트 다시 복습하시면서 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새로운 문제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심리검사의 분류, 규준, 선택, 제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검사 선택 시, 직업상담에서 검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4가지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심리검사 선정 시 고려사항 3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정답 작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검사는 검사 실시 목적에 부합해야겠죠.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와 협력적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검사 선택 과정이. 그래서 이제 내담자는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적절한 검사를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검사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검사 시간과 비용, 채점의 용이성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신뢰도, 타당도는 이제 심리 측정적 속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검사 도구의 심리 측정적 속성을 고려하고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선택은 동방신기 아니고 목검신기죠. 네, 동방신기 아니고 목검신기. 우리 동방신기 아닌 거 예전에 있었죠. 구원실기 있었습니다. 구원실기가 뭐였죠?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사항이었죠. 구원실기. 구체적이어야 돼요. 상담 목표는. 그리고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어야 돼요.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 되죠. 내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상담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은 구원실기였고, 검사 선택 시 고려사항은 목검신기. 검사 선택, 목검신기. 네.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내담자와 함께 검사 선택해야 되고, 신뢰도, 타당도 고려해야 되고,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심리검사 사용 시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6가지. 바로 정답 작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네, 당연하죠. 검사 사용에 대해 적절한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사용해야지 올바른 사용이 되겠죠. 검사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네, 실제로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 검사를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검사 개발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검사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실제로 뭐 홀랜드 검사 관련해서도 거기에 이제 직업이 나와 있는 게 뭐 200여 개, 200개에서 300개 사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실제 직업은 뭐 10,00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직업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바뀌는 직업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직업들,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 생겨난 직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 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 내담자에게 알려줄 때죠. 신뢰도, 타당도에 관한 모든 제한점을 지적한다.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음, 새로운 기법을 개발할 때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따르도록 한다. 네, 기존에 이제 연구된 부분들, 절차적 부분들을 이제 따라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과학적 근거, 검사의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다음, 검사 사용 과정과 프로그램의 타당도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확인한다. 네, 검사 사용 과정이랑 프로그램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내담자 뭐 추후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증거들을 이제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내담자에게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제 납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해석을 다른 사람이 오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7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몇 번 읽어보시면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암기는 이제 검사윤리, 설자씨는 제과를 증오합니다. 설자씨는 제과 증오, 설자씨는 제과 증오. 충분히 설명해줘야 돼요. 자,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한점이죠. 제한점을 지적한다. 신뢰도, 타당도 제한점을 지적한다. 과학적 절차죠.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따른다. 증거. 적절한 증거를 확인한다.
검사 과정에 관한 증거죠. 5. 오용하지 않도록. 검사 결과 해석을 오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문항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심리검사 제작을 할 때 예비문항을 작성하고 여기에서 예비문항을 가지고 이제 실제 그 테스트를 해봐요. 그러고서 그 중에서 이제 진짜 검사에 포함시킬 문항들을 선별하게 되죠. 그래서 예비 문항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입니다. 여기는 유사 문제는 3가지네요. 그래서 예비 문항을 제작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바로 정답 작성으로 들어가면 수검자의 고등 정신 기능을 유효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심리검사. 고등 정신 기능을 측정하는 게 검사죠. 그래서 유효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 내용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적절한 난이도로 구성되어야 하고요. 또한 내용 형식에 있어서 참신하고 기존의 검사 문항들과 차별화해야 된다. 네, 기존의 검사 문항들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참신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항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네, 문항의 구조화라고도 합니다.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적절성이라고 하는데 네, 특정 집단에게 유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죠. 예비 고1. 네, 예비 고1, 예비 고등학생이죠. 예비 고1은 난 참고요. 네, 예비 고1이 됐어요. 그래서 난 참고요. 참는다고요. 예비 고1은 참아야 합니다. 예비 고1 난 참고요. 이제 고등 정신 기능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일치.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문항이 난이도, 적절한 난이도, 참신해야 된다. 문항 내용 형식이 참신해야 하고 기존 문항과 차별화되어야 되죠. 구조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유리한 거죠.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예비 고1 난 참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 오답의 능률도의 의미를 쓰고 수치로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네, 이게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오답의 능률도를 살펴보면 네, 뭐 이 식은 전혀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전혀 기억하실 필요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항의 난이도라고 하면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의미해요. 뭐 잘 아시겠죠? 네,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제 문항의 난이도 지수는 이제 수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라 라고 하면 이제 이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문항의 난이도를 설명하시오 하면 요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수치로 예를 들어라 하면은 이제 뒤에 이 대괄호 친 내용까지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문항의 난이도 값은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범위예요. 그리고 값이 클수록 쉬운 문항을 의미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값이 클수록 어려울 것 같잖아요. 난이도니까. 그런데 값이 클수록 쉬운 문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문항의 난이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면 이제 전체 응답자 수 분의 정답자 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자 수가 많으면 문항의 난이도 값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값이 클수록 쉬운 문항을 의미합니다. 정답자가 많기 때문에. 네, 난이도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 문항의 변별도. 변별도는 문항이 얼마나 변별해 주느냐는 거죠.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과 낮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의미한다. 문항의 변별도는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부호이면서 그 값이 클수록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에요. 자, 이것도 이 식을 보시는데 뭐 이 식을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전혀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모에서는 이 총응시자라고 생각을 하고, 분자는 상위 집단 정답자 수 빼기 하위 집단 정답자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위 집단이라는 거는 이제 점수 분포에서 절반을 뚝 잘랐어요. 뚝 잘라가지고 절반을 뚝 잘라서 점수가 높은 집단을 상위 집단이라고 하고, 점수가 낮은 집단을 하위 집단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위 집단에서 맞춘 사람 수랑 하위 집단에서 맞춘 사람 수를 뺀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상위 집단에서 더 많이 맞추고 하위 집단에서 더 적게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침이 말라서. 네. 그러니까 상위 집단에서와 하위 집단에서의 그 변별이 된다는 거죠. 정답자 수 차이가 클수록.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를 가지면서, 왜냐면 상위 집단에서 빼는 거니까요. 플러스 부호를 가지면서 그 값이 클수록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분자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답의 능률도 보겠습니다. 오답의 매력도라고도 하는데, 오답의 능률도는 오답지를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의 난이도는 오답의 능률도는 문항 반응 분포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문항 반응 분포라고 하면, 예를 들어 1번 문항이 딱 있잖아요. 1번 문항이 있으면 보기가 1, 2, 3, 4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답이 2번이다라고 했을 때 1번, 3번, 4번은 오답이죠. 그런데 뭐 정답 포함해서, 근데 이거를 각 보기에 대해서 응답한 비율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항 반응의 분포라는 거예요.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율로 응답을 했는지 분포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번 문항에는 0.22, 22%, 3번 문항에는 뭐 0.32,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그 비율이 이 오답의 능률도보다 크면은 이 오답이 더 매력도가 있는 거죠. 더 헷갈리게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의 능률도는 이제 이 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답지수라고 했으면 선택지 숫자죠. 우리 예시에서는 1, 2, 3, 4번이니까 답지수가 4가 되고, 그래서 분모가 3이 되겠고, 문항 난이도는 이제 문항 난이도를 계산해서 해당 문항에 이제 분자가 나오겠죠. 문항 난이도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출된 값이 오답의 능률도가 되고, 이 오답의 능률도랑 요 문항 반응 분포에서 해당 선택지의 비율, 이거를 이제 비교해 가지고 보는 것이 오답의 능률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문항 반응 분포에서 어떤 오답지의 응답 비율이 오답의 능률도 이상이면, 이 말이 그 얘기죠. 이 오답지 1번 보기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오답의 능률도, 이렇게 계산된 오답의 능률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이 선택지는 매력적인 오답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의 오답지 중 하나의 응답 비율, 자, 보기 1번의 응답 비율이 0.35라고 하면은 그 말은 뭐예요? 1, 2, 3, 4번 중에 35%의 수검자가
1번이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에 응답 표시한 비율이 0.35이고 오답의 능률도가 0.22라면 1번은 충분히 매력적인 오답지라고 할 수 있죠. 네. 헷갈리게 만드니까요. 정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이제 이 오답의 능률도보다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네. 이해가 되셨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직업심리검사에서 척도의 4가지 유형 쓰고 설명하시오. 네, 바로 정답 작성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도의 유형은 명서 등비,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지금 아예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서 등비,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네, 척도라는 것은 스케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기, 설문지나 심리 검사를 할 때 1번, 2번, 3번, 4번 보기가 있죠. 보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1번 커피, 2번 우유, 3번 주스 뭐 이렇게 있다면 이 1번, 2번, 3번 이거는 이제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숫자로 구분을 해주는 거죠. 운동선수의 등번호와 같이 숫자로 어떤 대상의 속성을 구분하는 척도를 말합니다. 네. 운동선수의 등번호는 그냥 구분해주는 역할만 하잖아요. 1번 커피, 2번 우유, 3번 주스 그냥 구분해주는 역할만 하잖아요. 보기를. 그렇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역할을 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명해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명목척도, 명명척도라고 합니다. 다음 서열척도를 볼게요. 서열척도는 이 명목척도의 특성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열관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서열관계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순서죠. 순위. 그래서 학급 석차와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서열척도의 예시인데, 이제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이제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1등, 2등, 3등 이렇게 있잖아요. 학급 석차는 1, 2, 3이 의미하는 게 각각을 구분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즉 명목척도의 역할도 하지만, 근데 구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순서관계, 서열관계도 포함이 되잖아요. 1등, 2등, 3등이라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명목척도의 특성을 가지면서 서열관계 정보도 포함한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서열까지 했고, 이제 등간척도로 가면, 등간척도는 이 명목 서열 척도 정보를 가지면서 등간 정보를 포함하는 척도예요. 등간 정보라는 것은 이제 속성의 차이가 동일하다는, 그러니까 간격에 대해서 그 차이가 동일하다는 정보예요. 예를 들면 온도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0도가 있고 5도가 있고 10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0도에서 5도의 차이를 5도라고 하고 5도에서 10도의 차이를 5도라고 하죠. 이 간격의 차이를 똑같이 의미하잖아요. 이 간격의 차이가 동일한 의미를 갖잖아요. 동일하게 5도의 의미가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등이 있고 5등이 있고 9등이 있다고 하면 이 간격을 동일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1등과 5등, 5등과 9등. 그냥 순위 정보만 나타낼 뿐이지 이 간격의 차이가 동일하다고 보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등간 척도는
이렇게 간격에 대한 측정, 그 속성의 차이가 동일하다는 이제 간격 정보를 의미합니다. 등간 척도. 그래서 온도 대표적으로. 마지막 비율 척도는 이제 명목, 서열, 등간 척도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면서 비율 정보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비율 정보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절대 0점이 존재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절대 0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게를 예로 들었죠. 무게나 키를 보면 키가 0이라는 것은 키가 없다는 거죠. 절대 0점이라는 건 0이라는 값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온도 같은 경우는 0도라고 했을 때 뭔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태를 0이라고 표시를 한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상태를. 네, 얼음이 언다. 영하와 영상을 구분해주는 상태를 0이라고 하는데, 무게에서는 0은 무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네, 키가 0이라는 건, 네, 길이가 0이라는 건 길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절대 0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0점이라는 것은 0의 개념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척도, 명서, 등비. 심리검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척도화 방식을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척도화 방식은 3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서스톤식 척도, 리커트식 척도, 거트만식 척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리커트식 척도, 제일 익숙한 부분이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리검사나 설문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의 척도화입니다. 1번 질문이 쫙 있고 보기가 이렇게 있어요.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그렇지 않다, 3번 보통이다, 4번 조금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자 중심으로 이제 척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순차적으로 척도를 구성하는 것, 또는 7점 척도로도 합니다. 네, 간혹가다 9점 척도로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 리커트식 척도고, 서스톤식 척도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문항 자체에 척도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 중심이라는 것은 이제 문항에 초점을 뒀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항이 자극이 되잖아요. 자극 반응 이렇게 보면은 문항이 자극이 되고, 네, 응답자의 응답이 반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극 중심의 척도화 방식이다. 그래서 문항 자체에 척도값을 부여한다는 건 1번 이렇게 진술문이 있고, 2번 이렇게 있고, 응답이 이렇게 yes or no, 네, 이게 Y자입니다. yes or no 이렇게 답을 하게 돼서 만약에 1번에 yes라고 응답을 하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게 다 1점인 게 아니라 각 문항별로 척도값이 다른 거예요. 1번에 yes라고 응답을 하면 1번은 2.5점, 2번에 yes라고 응답을 하면 4.1점, 이런 식으로 가중값이 있는 거예요. 문항마다 측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내용이 반영하는 비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항마다 이 가중값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 자체에 척도값을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스톤식 척도는 문항 자체에 척도값을 부여하는 척도화 방식. 마지막 거트만식 척도. 거트만식 척도는 반응 중심의 척도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반응 중심의 척도화 방식으로 응답자와 문항을 동시에 척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묻는다라고 해볼게요.
야구장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이에요. 그런데 1번 문항, 야구장이 우리 도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도나 특별시 들어왔으면 좋겠다. 2번, 야구장이 우리 시 또는 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3번, 야구장이 우리 동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번, 처음에는 이제 우리 도라고 했고, 두 번째 문항에서는 우리 시라고 했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동이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이제 3번에다가 yes라고 응답을 하면, 우리 동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하면 우리 시랑 우리 도랑 다 포함하는 의미잖아요. 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거트만식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마다 이 내용이 누적되는 거예요. 계층적이죠. 각 문항의 그 위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이제 3번 문항에 응답을 하면 1번, 2번 다 응답한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1번, 2번 응답한 걸 포함하면서 3번에 응답을 한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거트만식 척도입니다. 그래서 반응 중심의 척도화 방식으로 응답자와 문항을 동시에 척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네, 거트만식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트만식 척도는 이제 태도를 측정하는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문항이 1, 2, 3 이렇게 있는데 단점이 이렇게 한 단일 속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실시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죠. 네. 야구장 건설해서 딱 이렇게 우리 도, 시, 동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 속성에 대해서만 실시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척도화 방식, 서스톤, 리커트, 거트만. 척도화, 서리거. 척도화는 잘해야 돼요. 이제 설리거든요. 척도화 잘못하면 서리거. 네, 서리거. 서스톤, 리커트, 거트만식 척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규준의 종류 중 발달 규준을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그래서 정답 작성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규준이라고 하면 규준이 무엇일까요? 규준은 쉽게 말해서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점수. 기준이 되는 점수.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점수. 그렇다면 발달 규준은 뭐예요? 발달 단계 경로, 발달 경로의 기준이 되는 점수가 발달 규준 점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상적인 발달 경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발달 규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 규준은 학연 서열이에요. 학년 규준, 연령 규준, 서열 규준이 있습니다. 먼저 학년 규준을 살펴보면 학년별 평균이나 중앙값을 이용하여 규준을 제작하는 방법이에요. 네, 평균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전체 점수 합을 이제 인원수로 나눈 게 평균이죠. 근데 중앙값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명이 이제 뭐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뭐 0점에서 100점이 최고점이라고 하면 10명의 점수를 일렬로 이렇게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간에 위치한 학생의 점수가 중앙값이에요. 10명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 11명으로 하면은 딱 6등이 되겠네요. 11명 점수를 쭉 일렬로 늘어놓고 1, 2, 3, 4, 5, 7, 8, 9, 10 그렇죠. 11명. 11명의 점수를 쭉 일렬로 늘어놓고 딱 6등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가 중앙값이 됩니다. 일렬로 늘어놓은 한가운데. 네, 그래서
중앙값은 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학년별로 평균이나 중앙값을 이용해서 기준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중앙값은 왜 활용할까요? 네, 평균으로 하면 이렇게 특정 위치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면 학생들의 점수가 그러면 이게 좀 전체적인 결과에 약간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중앙값을 활용하게 되죠. 네. 그래서 학년 기준에 대한 이야기였고, 연령 기준 보시면 개인의 점수를 기준 집단 사람들의 연령과 비교해서 개인의 점수가 몇 살에 해당되는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연령 기준입니다. 네,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연령 그 점수가 몇 살에 해당되는 점수인지. 예를 들면 우리 건강 나이 이런 것들 하잖아요. 건강 나이는 몇 살입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연령 기준을 활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열 기준, 단계 기준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의 행동이 행동 발달 단계상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법. 이게 서열 기준, 단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행동 발달 단계가 어떤 기준이 되는 행동 발달 단계별로 이렇게 있으면 개인의 행동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을 보고 이 단계에 도달해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이 서열 기준, 단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 기준은 학년, 서열, 학년, 연령, 서열 기준. 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표준화된 심리검사에는 집단 내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 내 기준의 종류 3가지. 네, 이거 발달 기준은 이렇게 아주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근데 집단 내 기준은 빈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집단 내 기준이라고 하면 이 3가지가 대표적이에요.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내 기준 3가지. 집단 내에서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점수라 그랬잖아요.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점수가 기준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내 기준도 마찬가지죠. 집단 내에서 개인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 그게 집단 내 기준입니다. 네.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단 내 기준 3가지. 자, 백분위 점수는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고 특정한 원점수 이하에 속하는 비율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70점이다 하면 70점 밑으로 몇 퍼센트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점수가 70인데 백분위 점수로는 90이었다 라고 하면 내 밑에 90%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위로 10%가 있고. 그 다음 표준 점수. 표준 점수는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한 점수가 표준 점수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내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표준 점수.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거리니까. 대표적으로 Z점수, T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Z점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점수를 말하고, T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T점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T점수가 60점이다 라고 하면 평균으로부터 몇 표준 편차 떨어진 거예요? 네, 1표준 편차죠. 50 더하기 10은 60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T점수가 60점이다 라고 하면 평균보다 1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 또 평균보다 1표준 편차만큼 높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는 것이 표준 점수. 그 다음 표준 등급. 이제 스탠다드 9 해서
스테나인 척도라고 하는데,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표준 등급으로 나오는 점수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잖아요. 원점수를 1에서 9까지의 숫자 체계로 전환시킨 것이 스테나인 척도 표준 등급입니다. 모든 점수를 1에서 9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작성해보면 백분위 점수, 원점수 분포에서 100개의 동일한 구간으로 점수들을 분포하여 변환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네, 백분위 점수 0에서 100 사이로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 표준 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라고 했죠. 마지막 표준 등급, 원점수를 비율에 따라 1에서 9까지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이게 비율이 있잖아요. 1등급은 수능시험 성적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상위 11%까지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죠. 네,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집어넣는 거죠. 1등급, 2등급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원점수를 비율에 따라 1에서 9까지의 구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구간에 일정한 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네, 되셨죠? 그래서 100표 등급, 집단 내 100표 등급,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100표 등급, 집단 내 100표 등급. 넘어갈게요. 어떤 집단의 심리검사 점수가 분산되어 있는 정도,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 3가지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분산되어 있는 정도는 일단 분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정답 작성으로 가볼게요. 네, 그래서 정답 작성으로 들어가 보면 분산이랑 표준 편차랑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분산, 표준 편차 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분산 개념은 표준 편차의 제곱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준 편차 개념의 제곱 개념이다. 표준 편차가 1차원 개념이라면 분산은 2차원 개념이다. 왜냐하면 제곱 개념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표준 편차, 그 표준 점수 얘기를 할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나오는 점수가 표준 점수였죠. 네, 편차라는 것은 거리 개념입니다. 거리 개념. 표준 편차라는 것은 각 점수들이 평균적으로 평균값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각 점수들이 평균값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평균값과의 차이. 네. 1등과 평균 점수와의 차이, 2등과 평균 점수와의 차이, 39등과 평균 점수와의 차이가 있는데, 이 평균 점수들을 평균했을 때 그 값이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평균값과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게 표준 편차의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리 개념이죠. 근데 분산의 개념은 이제 거리를 제곱했으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평면의 개념이 되는 거죠. 2차원의 개념, 평면의 개념.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각 점수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 네, 평면에 흩어져 있는 거죠. 네, 표준 편차는 거리니까 1차원적인 개념이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네,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범위 먼저 보시면 범위는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점수 분포 내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간의 거리,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죠. 네, 그것을 범위라고 합니다. 마지막 4분위 편차. 4분위 편차는 전체 점수 자료를 4등분한 것이다. 그래서 자료들이 중앙에 집중된 정도를 나타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1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성취도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면 100명의 점수를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워놓는다고 해봅시다. 순서대로. 그럼 등수대로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1등, 2등, 3등, 4등 해가지고 이렇게 100등까지 여기까지 세워졌어요. 이렇게 딱 1등부터 100등까지. 그러면 딱 50등 되는 점수가 예를 들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고, 50등이라는 것은 이제 2분의 1에 위치한 점수죠. 그리고 25등 점수가 여기에 위치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4분의 1 위치에 해당하겠죠. 25등. 그리고 얘가 75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4분의 3 위치잖아요. 4분 편차는 뭐냐면 이 4분의 1 지점에 위치한 값이랑 이 4분의 3에 위치한 값을 합해가지고, 합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구하는 거죠. 이 차이를 구해가지고 이 차이를 2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4분의 1 지점의 수랑 4분의 3 지점의 수를 차이를 구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4분 편차 값이에요. 근데 뭐 이게 의미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4분의 1과 4분의 3 값의 차이가 작을수록 뭐예요? 값이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과 4분의 3 차이는 어쨌든 50명의 데이터를 포함하잖아요. 이 간격이 좁든 이 간격이 넓든 결국엔 50명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분의 1 지점과 4분의 3 지점의 간격이 좁다라는 것은 50명의 데이터가 이 좁은 간격 안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반면에 4분의 1 지점과 4분의 3 지점의 간격이 넓다 라고 하면 50명의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넓이가 넓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분위 편차는 자료들이 중앙에 집중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값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네, 너무 힘들게, 물론 외우셔야겠지만 너무 힘들게 막 그 의미를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힘들게 안 외우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답안 작성을 그냥 하실 수 있겠죠. 이거를 꼭 암기하지 않아도. 네. 그래서 이렇게 4분 편차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반드시 이제 복습하시고, 네, 조금 더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싫어요는 싫습니다. 네, 가끔 이제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싫어요는 싫어요. 네, 감사합니다.